북한군이 경계병력을 황급히 투입하려는 그때 중국군의 무전기에서 무전 하나가 오게 됩니다. 강을 도하라는 지시였죠.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시대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시대가 개막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탐험의 낭만이,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침략의 야만이 되던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이죠. 애석하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이 시대가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던 시대로 먼 훗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동의 어떤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 신의주입니다. 이곳은 지속적으로 총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조를 넘게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고, 북한에 개입하기 위해 군대 자체를 뜯어 고치기도 했죠. 현재 격렬하게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총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군은 북부정부의 제79 집단군 제191 합성여단입니다. 중국은 군대 자체를 2017년부터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BCT와 유사하게 여단 전투단 체제를 만들어 운영 중이죠. 중국의 이러한 여단 전투단은 합성여단이라고 불리는데요. 중형, 경형으로 나뉩니다. 4개의 전투대대와 각각 1개의 정찰대대, 포병대대, 방공대대, 작전지원대대, 운영지원대대로 이루어져 있죠. 또 1개의 전투대대에는 4개의 전투중대와 각각 1개의 포병중대, 지원중대, 방공중대, 정찰중대로 총 8개 중대급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형 합성여단의 경우에는 전투대대가 전차와 기계화 보병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투대대는 14대의 전차와 보병전투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병 1개 중대, 지원중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전부 다 합치면 중형 합성여단의 전차는 총 112대, 보병전투차도 112대, 155mm 자주포는 27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포병대는 155mm 자주포 27문, 다연장 로켓포 6문, 대전차 미사일 차량 6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갑전투여단 형태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형 합성여단의 경우에는 전차중대가 없는 대신에 08식 장륜장갑차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를 탄 기계화 보병 4개 대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형 합성여단의 경우에는 3.5톤 CTA-181 고기동 트럭이나 CSK-181 고기동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화 대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신의주에 개입한 합성여단의 경우에는 경형 합성여단으로 단종에 주둔 중인 제191 합성여단입니다. 중국이 이 제191 합성여단을 제일 첫 번째로 선봉으로 내세워 투입한 이유는 경형 합성여단이 가장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여 중국의 입맛대로 북한 정권을 바꾸자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었죠. 명분은 북한 내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백두혈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백두혈통은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아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었죠. 김여정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꽤 빠른 시일 내로 중국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 압록강 철교를 두고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철도가 있고 한쪽에는 1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두고 북한 제8군단은 중국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간 1인당 평균 교탄 사용량이 3발 이하인 북한군이 세계 2, 3위의 군사력으로 자랑하는 중국군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12-10분 정도를 지연시킨 게 끝이었죠. 한편 이 과정에서 중국군의 능력 부족도 엿보였는데요. 중월전쟁 이후 그렇다 할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보니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한국, 이스라엘처럼 실제 전투와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통신망이 갑자기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그저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었죠. 근데 중국군이나 북한군이나 계속해서 실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생각하는 그런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군사작전과는 거리가 멀었죠. 우선 압록강 철교 위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중국군 1개 중대가 진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병소대가 선두로 진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병소대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 중대가 적 장애물 위치, 규모 등 북한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상급부대에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장애물의 규모와 성격은 즉각 보고하여 상급부대와 연기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북한군의 직사소대에 의해 중국군 중대 1개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공병소대도 뒤로 후퇴해야 했었죠. 그 순간 북한 제8군단의 강대욱 초급병사는 적이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잠시나마 승리의 확신이 스쳤습니다. 놈들이 물러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며 숨가쁘게 뛰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죠. 하지만 바로 옆에 박준우 하급 병사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인지 이게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뼛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욱은 이를 마지막 전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동료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준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지만 그 말끝에는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 두 병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시선 너머 수십 미터 상공에 작은 그림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날렵하게 움직이는 무인기 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곧 단순한 정찰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두 병사가 깨닫게 됩니다. 불과 몇 초 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듯 드론이 참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간 길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진동이 땅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대혁과 박준우 사이로 피와 먼지가 뒤섞여 날라들었고 박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 절규는 곧 폭발음 속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중국군은 차량과 공병소대를 활용해 화력으로 북한군을 찍어 눌렀고요. 차량과 보병의 지원을 받은 공병소대는 빠르게 바리케이드를 없애고 북한 영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이었죠. 북한군도 역시 계속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위장한답시고 각종 수풀을 통해 위장했는데요. 민둥산에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 오히려 독이 되고 만 겁니다. 너무 잘 보였죠. 그래서 북한군 한 개 중대가 그냥 전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군은 이곳 신의지로만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쪽을 통하여 개입하기도 했는데요. 지린성 통화시에 주둔 중인 중국 제78 집단군의 제48 합성여단이 두만강을 건너 북쪽 한경도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 상황도 신의지와 비슷하게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따로 없었죠. 이것을 통해서 중국군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이 정말로 북한 내 중국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으면 이런 병력을 통하여 북한 상황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북한 내 중국인들을 철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여단을 막무가내로 북한 내로 투입한다는 것을 보면 중국이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은 함경도에 인접한 동해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91 합성여단을 신의주에서 평양을 통해 진군시켜 북한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고요. 또 만약을 대비해 동해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제48 합성여단을 함경도 지역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빠른 기동력이 자랑인 경영 합성여단인 것도 큰 특징이고요. 어둡게 조명을 낮춘 회의실 내부,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투영되고 있었고 그 지도 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 요충지가 선명한 빛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지도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부 국제정보국장 화추나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동해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미래, 그리고 아시아의 패권의 중심축, 만약 북한의 일부라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 바다는 영원히 중국의 닫힌 문 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마오이밍 국가안전부 동북아시아 안보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분석 역시 같았습니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미국 해군력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장벽을 부술 열쇠는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츠나오는 이를 지정학적 장기판의 왕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한 수를 지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해를 통한 해상 통로가 열리면 중국의 잠수함은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제7함대와 하와이를 겨냥하고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권에 넣게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오이밍은 지도의 남북한 경계선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곧 중국 국경화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둥과 압록강을 향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국경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미국의 전진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추나오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개입의 목적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순이었습니다. 최소한 동해안과 일부 국경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안보는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마오이밍은 완충지대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면 주한미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화추나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개입은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약화하고 중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 미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하는 지금 북한을 통해 그들의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이밍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 동해안과 한경도는 중국 해군력을 증강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면 일본 열도를 견제하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무너뜨리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해상 봉쇄 전략을 깨부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츠나오는 한반도를 장기판 위에 올려놓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동해안과 몇몇 핵심 지역은 반드시 확보하고 나머지는 완충지대로 유지한다. 북한 전체를 집어삼킬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으로 필요한 지역만 관리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마오이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동해안 접근로 확보와 국경 완충지대 관리, 이를 통해 중국은 아시아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미국을 이 장기판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평양에 전달되자 평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이 쿠데타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흥미로운 점이 평양이 이 소식을 좀 늦게 받은 것인데요. 통신망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복구하느라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죠. 일찌감치 중국은 김주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력 행사가 바로 이 개입이었죠. 호위 사령부의 곽창식 상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처음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처음이었으니까요. 곽창식 상장은 중국군의 개입에 대하여 전쟁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국군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핵미사일을 쏜다는 등 미사일을 베이징에 날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군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전자장비들은 사실상 먹통이었습니다. 당장 중국군을 막기 위해 투입된 북한군들도 통신장비가 되지 않아서 큰 문제를 겪고 있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중국이 병력을 투입하기 일주일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사실상 모든 북한군의 비대칭 무기들의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도 사실상 무력화되었고요. 중국은 가히 세계 최고의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일본 방위성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일본의 최고 기밀을 모두 털어가기도 했죠. 중국의 무기가 미국의 최신의 무기와 비슷한 이유도 전부 중국의 해킹 능력이 뛰어나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붙었어도 당할 운명이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사장학선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직접 대면으로 반 곽창식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평양 내에도 일부 있기도 했었죠. 호위사령부의 곽창식 상장은 중국의 이런 개입에 대해 노발대발하며 중국이 이러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곽창식 상장은 평안북도에 주둔 중인 8군단에 명령을 하여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신의주는 중국의 손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북한 자강도에 있는 제12군단에 지시하여 중국군을 공격해도 좋으니 공격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중국군과 싸우기를 주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몰라도 엄연히 주권국가의 침공을 가한 것이었으니까요. 침공군에 대해 북한군이 적개심을 가지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곽창식 상장에 숙청당하지 않은 친김여정파인 조사장학선이 이미 군부에 대해 어느 정도 공작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곽창식 리스트를 하여 살생부를 만들어 군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곽창식 상장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김여정이 직접 회유에 나서다 보니까 중국군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군부는 김정은의 딸인 김주에 대한 능력 의심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주가 너무 어리다 보니 곽창식 상장이 전부 좌지우지할 것이 분명한데 이러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겹친 것이었죠. 그리고 김주애가 온전히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다 보니 차라리 어른인 김여정을 지지하는 군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평양까지 진군할 수 있었죠. 거의 무혈입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항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이 전개됩니다. 이들은 실전을 가정하고 훈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훈련의 목표는 바로 김여정 암살이었죠. 즉 참수작전 훈련을 전개한 곳입니다. 사실 말이 훈련이지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 한번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이었습니다. 제13 특수임무여단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조용하면서도 예리하고 그리고 매우 날카로운 창끝을 만들어 찌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훈련 강도가 고되기도 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강할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죠. 한국의 제13 특수임무 여단과 미국의 델타포스 부대는 인근 훈련 장소에서 MC-130과 같은 특수전 수송기, 악천후 침투 능력이 가능한 MH-47 특수전 헬기를 활용해서 직접 공수훈련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이러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결과 미국 특수부대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각종 정보와 정찰 자산을 계속 운용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 침투하여 핵심 요원과 무기 및 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리한 칼을 다듬고 있었죠. 현재 중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아리 계획을 발동시켜 최대한 빠르게 국군보다 평양을 접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에 친중 정권을 앉힌 뒤 북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 신의주에는 중국의 제191 합성여단이 진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의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평양으로 진격 중이었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넌 제48 합성여단도 그리 큰 저항 없이 계속 진주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연변에서 출발해 회령을 돌파하고 성진 그리고 원산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북한군은 그저 속절없이 중국군의 진격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중국군은 혹시라도 한국군보다 늦게 평양을 점령할 것을 대비해 공강병군까지 투입하기로 합니다. 중국의 공수부대였죠. 이들은 북부정구 이하로 배치가 변경되었는데요. 북한이라도 의식을 한 듯 공수용 경전차와 수송기, 수송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싱크탱크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공강병군이 대만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체는 북한이었죠. 이들은 일종의 신속대응군 역할도 맡고 있는데요. 1988년에 티베트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48시간 만에 티베트로 이동하여 시위
시위 군중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주둔지에서 티베트까지 거리가 3000km나 달했는데 말이죠. 중국은 이 공강병군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강병군 단독으로 평양을 함락시키는 것은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공망 하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기에 공강병군이 아무런 지원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벌집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공강병군은 남포, 평양 일대에 공수하되 제79 집단군 제191 합성여단이 평양 인근에 다다르면 시간에 맞추어 공수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되는 공강병군은 총 3개 여단으로 제127여단, 제128여단, 제130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하의 특수부대들도 투입이 되었는데요. 일명 내신 돌격대라고 하는 이들도 같이 투입되게 됩니다. 중국의 작전은 정말로 잘 착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개입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군의 대북정보망 붕괴로 인해 생긴 것이기도 한데요. 대북정보망 붕괴로 인해서 모든 정보 조직은 다시 북한 내의 정보망을 다시 살리려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업무들은 모두 뒷순이었죠. 이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노리고 개입할 것이라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뒷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밀렸던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책을 세워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책은 세워야 했습니다. 아니면 또 소를 잃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북한의 세조선과 연락이 닿기 시작했는데요. 세조선 측은 이러한 정세를 활용하고 싶다고 한국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세조선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요구하게 되었죠. 이명한 정부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민은 두 개의 국론으로 분열해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이명한 정부에게 있어서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는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통일 비용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전부 대한민국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의 출처는 세금으로 시작되겠죠. 각 연구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최소한 동서독 통일 이후 서독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비싸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최대 5,850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50조 원 정도니까 무려 9배 정도를 통일 비용에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생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많은 이들은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살짝 바꾸면 정반대의 답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북한이 붕괴할 때 누구의 땅이 되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정반대의 답변이 나오죠. 당장 통일은 반대하지만 한반도 영토를 중국에 내줄 수 없다는 태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중 정서는 81% 수준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을 싫어하죠. 이는 전세계 1위인데요. 그런데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한반도를 중국이 침입하니까 한국인의 민심은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마오당을 활용하여 여론 조작을 펼치고는 있었지만 중국을 물리쳐야 한다는 여론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이명한 대통령은 순식간에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명한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민족 모두의 미래를 건 국무회의를 마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명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이러한 국무회의는 북한 급변 사태 개입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와 외교의 문제였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라죠. 만약에 그럴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면 1994년의 북핵 위기 때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때 진작 북한이 불바다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사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꽤 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쟁한다고 해서 이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에 전쟁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의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만약 북진하려고 할 때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진을 하게 된다면 처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과 싸울 상황이니까요. 또한 현재 한국군의 능력상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진하게 될 때 동원령과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기는 손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대부분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이니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당연했죠. 이렇다 보니 중국과의 전쟁을 의논했을 때부터 야당과 많은 제야 세력이 이러한 중국의 전쟁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60%를 넘는 수준이었죠. 그렇다 보니 정치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도 한반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을 설득해야 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중국 때리기가 최우선 목표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강력한 압박과 무역 전쟁으로 인한 승리였지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에 컴퓨터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크고 21세기의 중국과의 전쟁을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핵보유국이었던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전쟁은 되도록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근데 한국의 의지가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밀회담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격론을 펼치곤 했는데요. 결국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 그 끝내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도 인상한 상황이고 미국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왜 이것은 허용을 안 해주냐며 한탄하고 격분했죠. 화가 날 만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였으니까요. 이런 지리멸렬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군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빠르게 진군 중이었죠. 국군은 만약을 대비해서 정군의 데프콘3를 발령하게 됩니다. 결국 한미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이 이양되고 전국의 출타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내 모든 물자를 후송,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하는 물자 분류가 실행되었고 당장이라도 주둔지를 이탈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2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11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179년 12.26 사태 직후 서울의 봄,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 현재 한반도에 중국군이 대거 개입한 지금까지 한반도는 거대한 먹구름이 들고 있었습니다. Takes you